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집에서 쫓겨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세상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는 나 혼자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두 핏줄을 아는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덤마가 되어봐야 이해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날이 집에서 쫓겨난 날이었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절대 세상을 나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렵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 품에 피덩이인 딸이 생기니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더군요. 그 전까지는 혼자라서 내지 못했던 용기가 피덩이 딸과 함께 있으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모성애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났던 것은 생각하다 보니 단순한 일이었어요. 남편이라는 놈이 그야말로 아빠라는 이름을 얻기에 자격도 없는 인간 말종이었거든요. 노력만 한다면 벌 수 있는 생활비를 한 번도 남편 손에서 받아본 기억도 없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이 남자와 결코 결혼하지 않았겠죠. 처음 남편과 만났을 때는 분명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니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했는지 태도가 180도 변하더군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겠지만 정말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돈을 벌지 않으니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하지만 아무 기술도 없는 나를 써주는 꽃은 그리 많지 않았고 남편 같지도 않은 인간은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길 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나눠서 하는 짧은 아르바이트만이 전부였어요. 이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오다가 찾아온 아이였어요. 그나마 병원비는 젊은 시절에 벌어놓은 돈으로 어찌 해결했네요. 시댁에서는 절대 지원해주지 않았거든요. 출산 후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의 짐이 모조리 사라진 상태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시댁으로 찾아가 보았어요. 역시나 시댁에는 남편이 있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따지기 위해서 입을 열었는데 그 전에 시모가 나와서 저에게 소리를 쳤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지금 우리 아들 애 낳았다고 시위하는 거냐? 애로 내 아들 발목 잡을 셈이야. 분명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 너한테 없애라고 말했어. 그러나도 꾸역꾸역 나간 건 너였어.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아니, 못 키우겠으면 보육원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키우든지 배로 나온 자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한 푼도 못 준다. 참 웃기는 일이지 않나요? 저는 항상 남편에게 임신 피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은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생긴 자기 자식인데 보통 없던 부성애도 생겨야 하는 게 정상적인 남편이 아닌가요? 시댁도 그래요. 자기 아들 자식인데 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낳은 아이가 만약 아들이었다면 이들의 태도는 달라졌을까요? 정말 웃긴 집안이라 생각했죠. 전 그날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시 지내던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딸을 품에 안고 미혼모 시설을 찾아서 갔어요. 아르바이트 할 때 친했던 언니가 미혼모를 위한 시설도 있다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만약 아이가 없이 혼자였더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당장에 내 입에 풀칠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아이가 있으니 그럴 수 없었어요. 저에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준비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지냈던 미혼모 시설은 생각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부터 시작해서 양육과 생계를 도와주는 유일한 장소였죠. 하지만 더 다행이라 생각했던 것은 원장님의 태도였어요. 보통 이런 시설에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내는 시설의 원장님은 제 사연을 듣더니 오히려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격려해 주었죠. 원장님의 이 격려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중간에 아이를 보육원에 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여자 혼자의 힘으로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다들 아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괜히 너를 낳아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와버려서 내가 오히려 불행해진 것은 아닐까?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부모를 둔 내가 훗날 나를 경멸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을까? 내가 딸의 인생까지 다 망쳐버린 건 아닐까? 당시에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갓난아이가 울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사과의 말만 내뱉게 되더군요. 엄마가 다 미안하다. 아까 엄마가 미안해. 이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낳겠다고 욕심을 부린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아이가 울 때마다 흘렸던 눈물이 마치 나를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왜 나를 낳았냐고 그냥 시모의 말대로 나를 포기했으면 더 좋았다고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당신은 정말 이렇게 생각했죠. 어쨌든 살고자 노력하기 위해 미혼모 시설에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전 그곳에서 다른 미혼모들과 함께 지내면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이런 생활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특히나 주변의 미혼모들은 저의 육아 선배, 인생 선배가 되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었죠. 가장 큰 장점은 아이를 맡겨놓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곳을 찾았으니 내일에 시작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일을 해야 아이와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일은 공장이 되었습니다. 공장에 입사한 첫날부터 왠지 모르게 유독 저를 챙겨주는 반장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행동들이 잘 적응하라는 배려인 줄 알았죠. 반장님은 한결같이 아침마다 찾아와서 커피를 건네곤 했거든요. 신입이었던 저를 초반에 챙겨주려고 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2주가 지나고 나서도 묵묵히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는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반장님과 저를 주변에서도 이어주려고 이것저것 했었고요. 하지만 전 아직은 남자와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퇴근하던 날 반장님께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죠. 반장님, 사실 저 지금 미혼모 시설에서 지내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아빠가 시댁으로 도망치고 혼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 이제 남자를 못 믿겠어요. 안 믿어요. 절대 반장님이 저에게 호감을 표하고 계신 거란 걸 이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 말고 저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나셨으면 해요. 그래야 제 마음이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이런저라도 좋아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네요. 그때 짓던 반장님의 씁쓸한 미소는 그날 이후에도 간간히 생각이 났죠. 며칠 뒤 일을 쉬던 날이었어요. 반장님이 제가 지내는 센터까지 찾아온 거예요. 당시 남자라는 생물을 믿을 수 없었던 저였기에 여기까지 찾아서 무슨 말을 하려나 싶은 마음에 덜컥 겁부터 나더군요. 그래서 벽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반갑게 마중 나와서 반장님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센터의 후원자였다고 하더군요. 반장님은 한참을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장님을 저는 붙잡았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연유를 듣고 싶었거든요. 반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남자를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센터 후원자로 방문하셔도 제가 기분이 좋을 리도 없고요. 대체 무슨 속셈이세요? 따지듯이 경계하며 묻는 제 말에 반장님은 선한 미소를 보이면서 답해 주셨죠. 제가 이렇게라도 한 번씩 센터에 방문해야 따님이랑 친해지나요? 아직 친해지지도 못했는데 이제 얼른 점수를 떠나야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식이 있다고 좋은 마음이 어디로 사라지나요? 싫어지거나 한다나요? 난 안 그래요? 저도 이혼했던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왜 이혼했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이전 아내가 제게 말도 없이 애를 없앴거든요. 분명 저는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말했는데 말이죠. 그러니 전
당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이 더 기쁨이다. 내 곁에 있어 주시는 당신에게 함께 해줄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을 막지 마십시오.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할 테니까요. 반장님이 당당한 태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전과는 다른 태도에 마음이 살짝 누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반장님은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모두를 위한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죠. 하지만 완전히 반장님을 믿지 못했기에 멀리서 그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 딸에게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가 나의 남편이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장님이 한 번은 조심스레 부르더니 이런 말을 건네더군요. 요즘 저 후원자분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후원자분도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물론 저분은 예전부터 계속 후원을 해오시던 분이라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것뿐이지만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들이 종종 보이더군요. 당신 언제까지 지금처럼 살 거예요? 저렇게 좋은 남자, 이전 남편 같은 사람 때문에 놓칠 건가요? 전 남편이 이랬으니까, 전 남편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이런 이유로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게 아깝지는 않냐 말이에요. 어른이 보는 세상보다 순수한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후원자분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당신 아이가 후원자분과 함께 있을 때 어떤지는요. 그럼 쉽게 판단이 설 거예요. 저는 당신이 꼭 후원자분과 좋은 결말이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원장님은 정말로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에서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의 조언처럼 반장님과 함께하는 아이의 모습에 더 집중하게 되었죠. 그러자 정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딸아이가 반장님이 오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이에게 아빠라는 단어를 알려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전 남편과 안 좋게 헤어지는 바람에 아이는 아빠라는 존재도 아빠라는 말도 지금까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센터에 찾아온 반장님과 노는 아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 부녀가 함께 지내는 느낌을 받았어요. 반장님이 아이와 놀아준다고 번쩍 들어올리곤 했을 때 아이는 정말로 반장님을 아빠로 인지하는 듯 했거든요. 게다가 어버이날에는 나와 반장님 2명분의 카네이션을 같이 만들어서 건네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아빠의 자리를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을 남자를 믿지 못하는 마음을 쉽게 지우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무던히 노력했죠. 나라는 사람의 호감을 준 반장님을 위해서도요. 나도 한 사람의 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반장님과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보니 남편은 정말로 아빠가 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육아에 대한 지식은 물론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저보다 더 빠르게 눈치채는 사람이었거든요. 양육에 들어가는 그 많은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선뜻 자신이 부담했고요. 전 남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정말이지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핏줄이 아님에도 나를 본인의 친자식처럼 대해주었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정말 감사함을 느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의심하고 했었구나.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다른 전마라는 단어보다 아빠라는 소리를 더 많이 하는 거 있죠. 약간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아빠가 더 좋은 사람인 걸 어떡하겠어요? 저는 집안일과 공장일 모두 하느라 아이와 놀아줄 체력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똑같이 일하면서도 아이만 보면 힘이 나는지 정말 친구처럼 잘 놀아주곤 했어요. 그러니 딸이 아빠를 더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네요.
전 그런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고 제가 겪었던 불행을 행복으로 덮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너무 행복하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얼마 뒤 강력계 형사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서 행복했던 우리 가정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처음 본 형사는 풍치만 봐도 예사롭지 않은 일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이런 풍채를 가진 사람이 흔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집안에 들어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날카롭게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남편에 대해서 캐묻기 시작했죠. 강력계 형사라 적힌 신분증을 내밀면서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 남편이라는 사람 얼마나 알고 있죠? 지금 남편은 어딜 간 겁니까? 집안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용품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집에 있는 아이는 하나 아닙니까? 남편과는 어디서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된 거죠? 형사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남편의 정보를 물으니 당황스럽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신분증에 적힌 내용을 보니 정말로 형사인 것 같기에 저는 남편과 만난 이야기부터 쭉 설명해 주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처음엔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이예요. 남편은 저를 미혼모 센터에서부터 처음 봐왔다고 했지만요. 남편은 제가 있던 미혼모 센터에 오랜 시간 후원해온 후원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결혼은 최근에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의 친아빠 되는 사람은 전 남편이고요. 하지만 아이가 정말 지금의 남편을 좋아하고 저도 남편을 믿고 있어요. 형사는 제가 조사하는 사건이 묘모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신 남편은 현재 용의자를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시나요? 아이와 함께 힘들게 살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정말 괘씸한 마음도 모험이나 약해진 미혼모를 상대로 결혼까지 이용해서 돈을 다 뺏고 나면 다음 사람을 찾아 떠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말하는 내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우리 남편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형사는 제가 믿지 못하는 내색을 비추자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고는 말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저번에 남편분의 지갑을 길에서 우연히 주었다는 사람이 경찰서에 가져다 줬어요. 그 지갑을 현장에 나와 있던 제가 함께 보게 되었던 거고요. 지갑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살펴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분의 지갑에서 용의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었죠.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그런 형사의 말에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알고 보니 범법자라니 형사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범죄자라니. 절대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 남편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부정을 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그런 저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용의자를 찾을 수 있는 증거를 발견했던 말입니다. 나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데 왜 방해하려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부인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범인과 함께 공범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부정하고 싶으신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조만간 그런 정황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제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 여기로 연락해 주세요. 저도 실마리를 잡으면 부인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에게는 제가 찾아왔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도망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형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공범이라는 말에 결코 겁이 났어요. 형사는 본인이 찾아온 사실은 절대 남편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재차 말하면서 제 연락처를 받아갔죠.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전과 같은 상처를 2번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다 커가는 아이를 위해서도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잡고 형사를 배웅하면서 말했어요. 좋아요, 형사님. 저도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이면 형사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형사님도 작은 실마리라도 찾으면 제게 꼭 다 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형사는 그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집에 나갔어요.
저는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어지러움을 느꼈죠. 속에는 절대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마음과 혹시라도 모른다는 마음이 거칠게 대립하고 있었고요.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도 내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들기 시작했고 남편이 제게 잘해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느껴졌죠. 그리고 며칠 뒤 늦은 저녁쯤이었어요. 얼마 전에 집에 방문했던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고 지금 잠복 중이라는 메시지였죠. 저는 얼른 형사가 있는 위치를 물었고 형사는 처음엔 주저하더니 이윽고 잠복 장소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그날 저녁 남편이 입고 나간 옷도 한번 확인해 달라는 부탁에 안방 옷장을 열어서 확인해 주었죠. 형사는 남편이 확실하다며 얼른 오라는 문자를 남기더군요. 전 곤두박질 치는 심정을 보여줬고 잠복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를 본 형사는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지금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놀라시면 안 됩니다. 남편분이 지금 다른 여성의 집에 함께 있어요. 부인 마음이 무너지실 거 다 압니다. 저도 한 가정의 아빠니까요. 그래도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형사의 말에 저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제 모습에 위로라도 건네고 싶었는지 형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부인이 어떤 기분이 들지는 다 압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에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할 겁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잘못된 남편과 헤어질 수 있는 빌미를 찾게 된 거니까요. 전 그런 형사의 말에 답했죠. 감사하지만 제 걱정은 마세요. 형사님 말대로 나쁜 사람이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알아챌 수 있던 거니까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형사는 제 말에 듣더니 저를 치근하게 쳐다보면서 말하더군요. 두 번째 상처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범인이 아닌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제발 한편분이 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나는 마음입니다. 생긴 것답지 않게 위로를 건네는 형사의 모습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얼마 뒤 남편이 오피스텔에 큰 성적을 들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죠. 모자를 푹 눌러 쓴 상태였지만 아내가 남편을 못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오늘 입고 나간 옷과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니 모를 수도 없었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더니 형사가 옆에서 대뜸 말했죠. 남편분은 지금 여기에 일주일에 2번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혹시 여기를 알고 계셨습니까? 아내도 모르게 이런 오피스텔을 다니는 곳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형사의 말에 저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런 오피스텔의 존재를 저는 절대 알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에게 배신감이 되기 시작했죠. 가족을 꾸린 지 얼마 지나자 이런 사람이 그런 곳에 들락날락하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형사는 저에게 남편의 옷차림이 오늘 입고 나간 옷이 맞냐고 재차 확인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설 준비를 하더군요. 전 속으로 남편이 머지않아서 경찰의 손에 체포되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올라간 층을 확인한 경찰은 먼저 그 층으로 올라가고 저도 뒤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오피스텔의 문이 열리죠. 어린 신생아와 엄마로 보이는 여자 그리고 남편이 보이더군요.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나 모르게 새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나 싶은 그 모양새. 저는 남편이 정말로 범죄자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한쪽에 앉아있던 휠체어에 앉아있던 여자가 버럭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세요? 대체 무슨 권리로 남의 집에 쳐들어오냐고요? 이에 질서라 형사도 신분증을 내밀면서 여자에게 말했죠. 강력계 형사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남성분이 제가 쫓고 있는 사건의 용의자로 판단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사의 말에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용의자 범인, 저기요. 지금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여기 7년 넘게 저를 도와주시고 있는 분이에요. 제 후원자라는 말이죠. 전 보다시피 몸이 성취 못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의 기저귀하고 분유도 제대로 사서 운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후원자분께서 항상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어느 누가 후원자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왜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 나쁜 사람이래요? 당장 사과하세요. 저한테는 할 필요 없으니 여기 이 분기 제대로 사과하시라고요. 여자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거기에 있던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는 곧 안색이 파랗게 질렸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형사님도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성분 말대로 아이를 위한 용품을 사서 오던 길이에요. 보다시피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매주 혹은 격주로 시간 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범죄라니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도 왜 이 형사라는 사람이랑 같이 온 거예요? 집에 아예 혼자 두고 온 건 아니죠. 지금쯤이면 한참 놀아달라고 칭얼거리는 시간인데 남편은 본래 가정적인 사람답게 나이부터 생각하더군요. 저는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 뭔가 일이 잘못되었구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당황한 마음이 형사를 쳐다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형사도 이럴 리가 없다는 뜻이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내가 증거를 발견했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어? 저번에 길에서 당신 지갑을 주었다는 사람이 경찰서로 가지고 왔을 때 다 봤습니다. 이 근방에서 돌아다닌다고 추정되는 범인이 아니라면 지갑에 그렇게 많은 미혼모 센터에 명함이 있을 수 없어요. 당신, 지금 걸렸으니까 범인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거 아니야. 당장이 있는 대로 말하지 못해. 덩치 큰 사람이 압박하기 시작하니 오피스텔 안에 있던 여자도 놀라고 심지어 아기도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여자 대신에 달려가서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고 서서히 울음을 그치는 아이를 여자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형사는 남편이 범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지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자 아이를 받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형사님이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도 있었나 보네요. 하지만 여기 이분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명함도 다 진짜로 후원하고 있는 센터에서 받은 것들이 있고요. 오래 받았던 사람이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센터에서 나오고 나서도 계속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라고요. 여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형사도 남편이 더 이상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90도로 허리를 숙이면서 남편에게 죄송하다며 자신이 오해를 했다고 사과를 했고요. 형사가 남편의 범인으로 오해했던 건 남편 지갑의 수많은 미혼모 센터 명함으로부터 한창 사기를 치고 다니던 용의자의 행동과 똑같았기에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범인이 아니었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센터에서 나온 사람들도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센터에서 보호기간이 끝나면 자립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가 사실 제일 살기 힘든 시기거든요.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기에 힘든 시기가 없었지만 센터에서 같이 지내던 선배들의 말에 하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던 미혼모 센터의 원장님들이 남편을 통해서 함께 후원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원장님들은 센터에 잡다한 업무를 다 하고 있기에 이런 소소한 일은 남편이 함께 도와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결백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단 하나 저에게는 왜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비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굳이 이런 사실을 내게는 숨기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왜 이런 사실은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당신이 내게 말만 해줬더라면 지금 이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의심하게 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잠깐 동안이었지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범죄자라는데 그것도 미혼모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그런 범죄자. 그러니 나도 사기를 당한 게 아닐까?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밤마다 고민했다고요.
이렇게 소리치는 저를 보더니 남편은 멋쩍게 웃더군요. 그러면서 제 물음에 대답해 주었죠. 사실은 당신에게도 숨기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그런데 다른 여성 집에 들락거리는 일이잖아. 당신이 너무 신경 쓸까 봐 그랬지? 내 떤은 당신을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던 모양이야. 미안해. 당신이 그런 생각까지 하는 줄 아예 모르고 있었네. 당신이 지냈던 센터 원장님 있지? 그분이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센터 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로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돕고 있었어. 표면적으로는 본인이 나서기 그랬는지 항상 나한테 부탁했었고 나도 몰래 산타클로스 일하는 거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군지도 밝히게 됐고 속 시원하다. 정말 후원해봤던 여성도 남편의 말에 진짜 본인을 돕던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지 몰란 표정을 했고 남편은 그런 여성에게도 멋쩍게 웃으면서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죠. 여성은 이내 저에게도 꾸벅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했던 아내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당신이 우리 센터에 들어와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후원자분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아내분이 없었더라면 그 센터에 더는 후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요. 오랜 시간 후원을 해왔지만 이게 정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몰라서 한참에 고민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내분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얻게 됐고 그 인연으로 본인이 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알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후원도 계속해야 되겠다 마음먹었다면서 말이죠. 여자의 말에 남편은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빨개지면서 헛기침을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웃으면서 여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실 여기 입은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그렇게 아내 자랑 딸 자랑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다니까요. 하루 종일 가족 생각만 하는지 이런 팔불출 따로 없어요. 정말 그리고 제게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제가 몸이 이래서 아이와 사는 걸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기 가족을 보라며 이런 일도 있다고 힘내라고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게다가 제 아이에게 저라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막 어찌나 혼내던지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두신 거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부럽다고요. 그러니까 전 언젠가 제가 받은 이 정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집에서는 화도 안 내는 남편인데 여기서는 여자를 보면서 화도 내고 했더니 정말 이 믿기지 않더군요. 남편은 여자의 말에도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고요. 저는 여성에게 앞으로도 종종 만나자는 인사와 함께 남편과 그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죠. 당신 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나한테 숨긴 거야? 당신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진작에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녔을 거 아니야. 우리 딸한테도 엄청 자랑하고 다니라고 했을 텐데. 당신이 내게 말 못했던 이유는 짐작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이 더 자랑스러워졌는 걸 물론 처음에는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런 자신이 못나 보일 정도로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런 제 말에 남편은 감동이라도 받았는지 저를 조심스레 안아주더군요. 그러면서 등을 토닥여주는데 그 바람에 눈물이 맴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좋은 일은 혼자 하지 말고 나랑 함께 해요. 우리 딸한테도 남한테 좋은 일 해야 한다고 가르치자고요. 알겠죠? 그리고 내일은 함께 외식해요. 우리 가족의 정을 돈독히 쌓는 시간도 가져보자고요. 이렇게 좋은 남편인데 왜 오해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상황이라는 것이 그랬지만 남편을 믿지 못했다는 마음에 잠시 저 자신이 못난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의 위기가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생각하고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후원을 시작해 보려고요. 비록 지금 일해서 버는 돈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한때는 저와 같은 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받았던 것과 같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후원 활동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이런 도움을 받은 것들도 다 동전같이 느껴져서 싫은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원을 하다 보니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구나 싶어요. 이렇게 행복을 나눠주니 제게 돌아오는 행복이 배가 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힘들 때는 자신이 힘든 것만 생각하다 보니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후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과 더욱 열심히 후원 활동을 하는 거고요. 물론 가정에도 소홀히 하진 않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와 더욱더 열심히 놀아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몸이 힘들다는 핑계로 아이와 놀아주지 않던 저도 지금은 남편과 함께 열심히 아이와 놀아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딸이 저를 찾는 횟수가 늘었어요. 예전에는 밥 먹을 때만 저를 찾곤 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아이에게 섭섭함을 느끼는지 표정에서 서운함이 드러났지만요. 뭐 어쩌겠어요. 아이의 마음은 갈대같이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했던 센터의 원장님과 함께 저녁 식사도 했답니다. 원장님에게 며칠 전에 했던 일을 말해줬죠. 원장님은 자신이 숨겨달라고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사과를 받고자 한 이야기는 아니었으니 전혀 사과할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고개를 숙이는 원장님을 말리기 바빴네요. 제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치자분들 중에서도 분명 미혼모도 있겠죠. 미혼모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이 이겨나가다 보면 분명 해가 뜰 날이 오지 않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는 마음의 평화를 얻길 바라봅니다.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